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입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경제학자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부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빅데이터 그리고 통계를 가지고 식품산업 현황은 어떻고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내셔널 레벨에서 크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식품 소비 트렌드와 외식의 트렌드 같은 것들도 연구의 분야가 있지만 그런 강론에 대한 분야들은 많은 다른 좋은 연사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산업과 관련한 빅데이터와 통계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첫 번째 챕터에서 식품산업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인구, 사회, 환경적인 여건 변화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식품산업의 생산과 매출 전망, 세 번째 장에서는 업종별 현황과 전망, 네 번째 장에서는 식품산업의 비용이나 재무구조 실태와 전망, 다섯 번째 장에서는 소매유통 현황과 전망, 여섯 번째 장은 수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 관련된 빅데이터 및 통계 현황입니다. 자료에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빅데이터가 있고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빅데이터들은 유통과 관련된 빅데이터, 소비 트렌드, 기업 재무, 수출입, 웹 스크래핑 관련해서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개방되는 것들도 있고 개방되지 않는 민간의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국가 승인 통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식품산업 관련된 통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GDP, 사업체 수, 출하물가, 출하액, 고용, 수출입, 기업 경영, 식품산업 여건 변화, 그리고 식품산업 전망이나 소비, 주요 이슈, 세계 식품산업 동향까지도 정말로 많은 통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장과 소비자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계시는 그리고 보고 계시는 많은 식품 제조업의 이 관련자들 분들께서 먼저 귀사에 계시는 이 데이터들부터 자료들부터 데이터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런 빅데이터와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은 내가 전체 평균에서 우리 회사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황과 소비자들의 선호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 사업 전략과 제품 개발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빅데이터는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단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활용을 잘 해야만 되는 양날의 검 같은 데이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다양한 빅데이터, 거의 현존하는 모든 빅데이터를 거의 다 받아서 분석해 볼 기회가 있었고요. 특히 정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이 빅데이터들도 많이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들에서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만 전혀 반대의 인사이트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들은 수집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수집이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경제, 계량, 이 빅데이터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데이터들을 정제하지 않으면 전혀 정반대의 이 임플리케이션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식품 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변화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식품 산업, 식품 소비와 관련되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단위를 제가 생략해 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79.7에서 103으로 가는 세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위가 억명입니다. 세계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20억 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2070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0.52억 명, 5,2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인구 붕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 문제는 어떻게 식품과 관련이 되느냐 하면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fastest speed of aging, 이건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5% 고령화율이고요. 2070년 46.4%. 증가했다라고만 보실 수도 있지만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 속도입니다. 다른 많은 고령화 빠르다라고 하는 이 국가들도 40% 정점 넘지를 않습니다. 30% 후반대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죠. 우리나라는 40% 거의 50%까지 고령화가 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고 빠르게 되고 있다는 것이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구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총 수요에 쇼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식품과 관련된 수요, 내셔널 디맨드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총 수요가 감소하는 쇼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또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전체 인구도 감소하니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버 서플라이 쇼크도 발생합니다. 노동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게 지금 한 7만 명 정도 되는 자료, 거의 9년치 자료를 저희가 다 풀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연령대별로 보통 몇 g씩 먹느냐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한 세 단위로. 보시면 가공식품은요 여기서 정점 찍고 내려가요. 신선식품은 여기서 정점, 고령 60대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는 게 가공식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섭취하는 섭취량을 전 국민 단위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이 푸드 클리프, population cliff, 인구 절벽이 있고요. 그것에 다음으로 나온 단어가 이 푸드 클리프, 식품 절벽입니다. 식품 총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죠.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푸드 컬랩스, 저는 식품의 붕괴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 에너지 섭취량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 단위가 100만 킬로칼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렇게 전 국민이 섭취하는 칼로리가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점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략 언제쯤이냐 하면 2035년부터 2040년 사이에서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거의 20%의 어떤 수요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식품산업에서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변화와 전망입니다. 사회 변화는 아시는 것과 같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솔로 이코노미와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고령화와 관련되면 독거노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솔로 이코노미가 왜 식품 산업에서 중요하냐면 식품을 어디에서 내가 끼니를 해결할까? 집에서 먹을까? 외식에서 먹을까? 그리고 집에서 먹을 거면 사 먹을까? 만들어 먹을까? 사 먹을 거면 어느 정도 사이즈짜리를 사서 먹을까? 그 다음에 조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식품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1인 가구와 1인 가구 아닌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1인 가구들의 식품 소비 특징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특징에 있어서 식품 산업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수요 관리의 관점에서도 분명히 봐야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회 변화의 전망은 가치 변화입니다. 무엇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느냐.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윤리적 소비, 가치 소비. 이제는 가치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소비자도 있어의 시대에서 그런 소비자가 진짜 많아라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터졌을 때 유니클로 앱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해가지고요 거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퍼머넌트한 쇼크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보이콧이죠. 이런 보이콧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자들은 반응하고요 연령대별로 반응이 거의 유사합니다. 식품에서도 마찬가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SPC 사고가 있었을 때 해피오더 앱이 사용자 수와 사용 시간이 급격하게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을 1, 2주 정도 더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서 확인을 못했어요. 이것이 과연 퍼머넌트 쇼크로 갈 것이냐 아니면 템퍼러리 쇼크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사회적인 변화가 뭐냐면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쭉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기울기가 조금씩 변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이 이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 식생활과 관련된 질병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고 농식품 바우처라든지 고령친화식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식품의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정부의 어떤 개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경제 변화와 전망, 가장 밀접하다면 밀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OECD에서는 3%, IMF는 3.2%, 23년은 2%대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대에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KDI에서 1.7%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식품 산업에서는 내년도의 어떤 총수요에 대한 관점에서 가격의 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이런 경제 성장률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급락했죠.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전망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환율과 금리는 환율은 해외 곡물을 많이 사는 식품 제조업에서는 당연히 환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어떤 비용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전망인데요. 대부분 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환율이 급락하기 전에 전망한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보신다면 평균적으로 내년 2분기쯤 됐을 때 1,390원, 1,350원인데 이미 지금 여기 밑을 내려왔습니다. 1,326원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추세를 조금 감안한다면 그리고 2022년 6월에 OECD 전망 1,275원을 전망한다면 1,200원 후반대에서 환율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토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물가입니다. 물가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도 물가가 미국, 중국, 일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이 다행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 낮출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물가의 전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 식품업계에서는 참고하고 고려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이 외식 물가라든지 식료품 물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식료품이 빠르게 증가했고요. 외식도 그 뒤에 이어서 조금 더 늦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ESG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국민 조사해보면 ESG 제품 구입할 때 ESG 활동을 고려한다 63%,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ESG 안 하면 70%, 나는 ESG 우수기업 제품은 추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 88.3%,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ESG 관련된 통합 등급이 점점 확대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니까 업계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12%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활동 주로 하고 있냐?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기존의 포장재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거, 3등이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 대한 후원사업 실시, 이러한 세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하냐? 그 동기를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에서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식품산업 생산 매출 전망입니다. 생산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는 이거 전망하는 게 어려웠던 이유는 외식업이 식품 제조업하고는 굉장히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외식업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망하지 않으면 식품 제조업을 전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6대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외식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었느냐, 외식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외식을 먼저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 2019년 코로나 전에 비해서 2022년 올해는 배달이 3배 증가했습니다. 약 9조 5천억에서 약 한 28조 원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배달이 매우 성장했지만 방문 음식점은 여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코로나 전 수준으로 거의 왔습니다. 2022년 최근에 코로나 전 수준이 됐지만 초기에 여전히 낮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또 한 15조, 20조 정도의 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 외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저희가 외식업을 좀 더 정확하게 전망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전망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GDP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식품 시장의 매출 규모하고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보셔야 됩니다.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외식업은 2019년에 37.7조 원의 GDP였는데요. 37.4조 원, 최근 데이터가 아주 많이 활용한 겁니다. 거의 올해 회복이 됐다라는 GDP, 거의 최근 데이터까지 실제 데이터가 기반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만큼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죠. U-쉐이프입니다. U-쉐이프의 회복을 보였고요. 제조업은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U-쉐이프로 이렇게 확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게 꾸준히 증가했더라면 이게 더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GDP를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익숙한 시장 규모, 매출액을 가지고 환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최근까지 알고 계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수치는 이 두 수치일 겁니다. 126조 원, 식품 제조업은 126조 시장이다. 외식업은 144조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20년, 21년 GDP 성장률을 가지고 그대로 프로젝션 해가지고 보니까 외식업은 거의 22년에 한 5조 원 정도 부족합니다. 전에 2019년 코로나 전에 비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코로나 전에 유사하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볼 것은 출하입니다. 출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이 분기를 보시면 3분기 계속해서 식품 제조업은 꾸준히 이 계절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계절성이 감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도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하는 것들 반복하면서 올라가는데 대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번 3분기 때 확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3분기 때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좀 어렵고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과 이자율과 여러 가지 삼중고들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여러 수요들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출하가 좀 감소했을 우려가 있고요. 외식업이 올라간 것은 음료가 올라간 것은 외식하고 같이 맞춰서 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 업종별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텀에 어떤 업종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을까를 보시면 전체 매출액 중에서 비중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비중을 보시면 제일 빠르게 크게 증가한 것이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이 전체 매출액 비중이 9.2%밖에 안 됐는데 14.4%로 5.2%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또 여전히 1등이면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육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비중이 1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육가공이고요. 반면에 두 자릿수 비중이었다가 한 자릿수 비중으로 떨어졌고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곡물가공품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요. 참고를 나중에 해주시고요. 생산액 비중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중입니다. 아까 방금 봤던 건 10년에서 20년, 10년간의 장기적인 부분이고요. 지금은 18년에서 21년 생산액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좀 살펴보면 4조 원이 넘는데도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즉석식품, 조미식품, 음료류, 과자류, 빵류, 떡류 이러한 것들이 6조가 넘고요. 4조가 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자릿수의 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얼마나 생산액이 빠르게 증가되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짐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트렌드와 같아서 제가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건강기능식품하고 간편식은 지난 10년간 우리 식품 시장의 가장 대세적인 트렌드였기 때문에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를 했고요. 세계 건강기능식품도 거의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조 후반이다, 2조다 했는데 이미 4조 6천억을 전망하고 있는 단계가 되었고요. 어떤 것들이 많이 팔리냐? 개별 인정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EPA, DHA 함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지금 최근 3년 동안 증가해 왔다. 오히려 홍삼은 비중이 좀 감소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주기성이 있고 특히 추석하고 이 설날 명절에 확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삼 같은 것들이 선물 수요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MR도 워낙에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것들이 늘어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즉석 섭취식품의 김밥이 비중도 6% 정도로 큰데 증가도 17%로 빠르게 증가했고요. 다음으로 신선 편의식품 중에 샐러드 6,500억 시장인데 이 1.31%의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증가율은 굉장히 빨랐다. 그 다음에 즉석조리식품, 탕과 스프가 또 빠르게 증가한, 아직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라고 보시고요. 간편 조리 세트, 밀키트라고 해당하는데 이것들도 빠르게 증가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제품이다 라고 해서 2021년까지의 성장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클릭을 많이 하느냐, 엄청나게 클릭이 거의 5배 가까이 최근 4년 사이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반찬, 즉석 동결 김치, 간편식품들의 매출액, 포스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아도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가공, 김치절임, 신선가공인데요. 이 부분은 참고 그냥 해주시고요. 전통주와 제로탄산음료도 시장이 빠르게 증가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검색어 순위가 1등부터 500등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보셔도 이 전통과 관련된 것들이 상위로, 여기가 지금 분기거든요. 2019년 1분기, 2분기, 상반기, 하반기인데 우측으로 올수록 이 전통식품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고요. 소비자들 관심도 많아졌다. 전통주, 특히 원소주 같은 것들 때문에 올 한 해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제로 탄산음료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빠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포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기업 관리자는 이 세부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관리자급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가정 간편식 여전히 1등이고요. 밀키트가 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친환경과 관련된 식품, 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그다음에 고령친화나 메리푸드는 여전히 한 자릿수 펫푸드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서 식품 기업에서 트렌드를 잘 알고 식품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업체의 관리자급은 이렇게 평가하더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 산업의 비용, 재무 구조, 우리나라 실태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비용 구조입니다. 인건비가 30% 후반대를 하다가 2019년에 40%, 46%로 올랐고요. 그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업체들에서 나름의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이 식재료비, 원재료비가 올라가면서 인건비를 쓸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 생산 업체들에서 원재료비의 이 비중은 5%에서 47.8%로 증가를 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업체들, 특히 이제 업종별로 좀 나눠서 빵류, 과자류, 면류 나눠서 했는데, 원료를 뭘 쓰냐, 그 원료의 비중이 각각 몇 %나 되고 각각의 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랬을 때 그 두 개를 가중 평균했을 때 실제로 원가의 상승 요인이 얼마나 작용했겠냐라는 것을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원가의 이 상승률은 3에서 4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국제곡물이 또 엄청나게 2디짓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것의 어떤 비중은 결국 이 비용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좀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산업 연관 분석이라든지를 통해서 보니까 원가 상승 요인은 결국 업종별로 2%에서 22% 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것이다. 원가가 1,000원이면 220원 정도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에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국제곡물 선물 가격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
유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결국은 조달하는 가격의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수입하는 단가는 또 다른데, 수입하는 단가는 또 환율의 영향이 있어서 감소하기는 합니다.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2020년 초반에 비교하면 90대였거든요. 지금 170, 거의 아직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입도 굉장히, 수입 단가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내년에도 이 어떤 원재료비 비중의 어떤 원가, 국제곡물의 위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비용이 높아졌으면 물가를 통해서, 물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런 이 적정한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기업이라면,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보는 것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올랐고요. 2021년 1분기에 비해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거의 20%가량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료 제조업은 약 4% 정도로 좀 올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식료품과 음료에서 물가 인상으로 나타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2에서 22% 사이 업종별로 다르지만 이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익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까지 전망을 하진 못했습니다.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를 보시면 식료품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14.4% 2010년에 20년에 8.6%로 이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업체들에서 이런 자료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업종 간의 어떤 업종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리고 지역별로도 저희가 이 영업이익률을 뜯어서 보았는데 지역별로도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서울 수도권, 경기권에 있을 경우에는 또 영업이익률이 높고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또 낮아지는 것들 특징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업종별, 지역별로 또 나눠서 쪼개서 봤을 때 과연 내가 속한 업종에서 평균적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고 내 영업이익률은 또 어떻게 될까라는 데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해 보는 것은 경영에 있어서 첫 번째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높은 쪽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쪽이 식용빈과 낙농, 그리고 떡빵 과자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두 자릿수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다. 특히 음료 제조업도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음료 제조업은 이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어떤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재고율입니다. 재고율은 이 재고 순환 지수라고 하는 것은 출하가 더 많이 되고 재고가 좀 덜 되면, 출하 속도가 더 빠르면 재고 속도보다, 그러면 양수가 나타나서 경기가 좋다. 보통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양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회복됐다라고 보이지만 최근에 이 3분기 때 정체됐거든요. 재고순환 지수가, 재고량이 또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재고량이 올라갔다. 이것은 아까 3분기 때 출하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출하가 떨어졌고 재고가 좀 올라갔고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에 여러 가지 경기의 위축, 여러 가지 삼중고에 있으면서 시장의 상황이 어떤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소매유통 현황과 전망입니다. 이제 제품을 생산했고 경영을 하고 어디다 팔고 파는 쪽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어디서 소매에서 사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식품소비 행태조사 21년까지 자료를 저희가 한번 쭉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 대형마트의 어떤 집중화 현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소매 유통 채널별 포스 데이터에서 판매액을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명확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반 슈퍼입니다. 동네 슈퍼는 떨어지고 있고, 올라가는 건 편의점은 명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대형 할인점 오프라인은 떨어지지만 대형 할인점 온라인은 올라가서 이거 둘은 약간 상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소매에서 어디 가서 사게 되느냐, 지금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과 편의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관계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올라가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편의점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것들이 편의점에 소비자들 가게 하느냐를 포스 데이터를 보니까 음료, 주류, 차류 중심입니다. 가공식품보다는, 가공식품도 올라갔는데 음료, 주류, 차류들이 주로 편의점에는 이것들 주로 사 먹으러 가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신선 가공들은 오히려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료, 주류, 차류 중에 뭐가 많이 올라갔느냐까지 좀 내려가 보니까 국산 주류, 맥주, 기호차, 식수차, 커피, 차류는 감소하는 반면에 음료, 소주, 외산 주류가 어떤 일부 주류에서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가공식품과 음료 전체 다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온라인에서도 증가가 많은 것은 가공식품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전체 가공식품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 이제는 15%를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는 이제 15% 넘어갔다. 그럼 자연스럽게 온라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장, 온라인 거래 식품 시장은 보통 러프하게 얘기해서 30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빼고 30조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 식품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이제는 20%가 넘었습니다. 전체 식품 시장에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20%가 넘어갔다. 전체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서 거의 30조 원 규모가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식품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은 식품이 주도하는데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건 정말 많지만 이거 올라갔어요. 그런데 37% 증가에 그쳤는데 식품은 81% 증가를 했습니다. 온라인 식품 쇼핑의 확대는 이 음식료품이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시장들을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 제가 이제 전망하는 방법은 매우 좀 특이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은 하루별로 전 국민의 사용 시간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 사용한 시간이 곧 매출로 거의 정비례하게 연결이 됩니다. 코릴레이션이 0.99에 가까워요.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앱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매출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을 합산해서 전체 매출액을 나눠서 1분당 매출액을 계산한 다음에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일단 뭐 앱 사용 시간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도 이제 고령층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 코로나 이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고령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는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앱별로 좀 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정체 내진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SSG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쭉 이제 내려오는 부분인데 5, 60대가 이때 확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습닷컴은 5, 60대가 이때 확연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총 사용 시간과 5, 60대 사용 시간이 거의 정비례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마켓컬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사용 시간들을 다 가지고 전망을 좀 해보니까 총 사용 시간 전망은 단위가 10억 시간입니다. 20억 시간 정도로 전망이 되고 많은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다 추정을 해본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전망을 해보니까 22년에 이미 28조 원까지 올라왔고요. 23년 33조에서 35조 원 정도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식품 시장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저희가 조금 낙관적인 기대가 들어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해서 성장하는 속도를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완화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앱 사용 시간이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고요. 그럼 소매 유통과 관련된 여러 소비 트렌드들을 어디서 좀 볼 수 있을까?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를 연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면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보고서가 쌓이고 한 2,000개 정도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름의 빅데이터입니다. 그것이 나름의 빅데이터고 텍스트 분석을 한다든지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기에서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HMR이라든지 간편식, 고급화, 윤리적 소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것은 아직 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10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언제 100억 달러 돌파해라고 얘기했던 것이 언제냐면 16, 17년 때 이때입니다. 거의 100억 달러 돌파가 불가능해 보일 때가 이때였는데 돌파했습니다. 2021년부터 22년에 돌파, 2022년에 또 21년에 작년에 돌파했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월별 자료를 저희가 봤습니다. 월별 자료 보니까 전년도보다 다 높아요. 올해가 9월만 떨어졌습니다. 9월이 이 부분이 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환율이 올라가서 분명히 외국에 표시되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납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의 소비자들한테 노출되는 가격은 표시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서 수출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왜 수출이 덜 됐을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도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원재료 비중이 높아져서 국내 표시 가격이 높아졌고 그걸 달러로 바꿨을 때 달러 표시 가격도 낮아지긴 했지만 상쇄돼서 충분히 상쇄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올라갔을 가능성조차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아무튼 9월달에 떨어진 부분이 7, 8월 아주 호조였는데 9월달 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주로 상위 품목은 22년 3분기까지를 보니까 라면, 김, 참치, 음료, 커피조 제품 뭐 계속해서 판매되는 것들이 주로 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연도가 흐르면서 크게 새로운 것이 올라온다거나 뭐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도 부분들이 아주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2021년에는 음료, 인삼, 커피, 김, 라면, 김치, 참치가 증가했고요. 22년 상반기까지도 수출액 증가가 가장 컸던 건 라면, 음료, 커피, 김입니다. 전통적인 품목이고 전통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나간 것들이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증가하던 관성이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 많이 증가했는데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일본, 중국이 18%대, 미국 비중이 조금 최근에 좀 떨어졌고요. 베트남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대만도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2년에 캐나다, 호주, 베트남 이쪽으로 좀 수출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고 동아시아와 신남방 지역, 그 다음에 캐나다 쪽으로도 이제 많이 수출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을 업계에서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출 국별, 수출과 품목을 말씀드렸는데 국별 또 잘 나가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정리해놨는데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구글 트렌드를 가지고도 수출 관련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트렌드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에서 코리아 음식료품으로 검색을 해보면 주 단위로 나옵니다. 주 단위로 얼마나 한국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수출하지 못했던 주, 지역,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 단위죠. 도 단위에서 관심이 꽤 있구나라는 지점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것에서 지역별로, 나라별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코리아 검색량 섹션은 쇼핑 일반과 식음료를 가지고 보면 쇼핑 일반은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는데 최근 들어 유튜브에서는 한국이 식음료가 확연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에 대한 먹방의 노출과 K푸드 노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출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하는 부분이고요. 구글 웹에서도 한국에 대한 검색량이 섹션별로 다른데 이 식음료에 대한 섹션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속도보다는 식음료에 대해서 구글이나 이 유튜브에서 관심도가 확연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은 마케팅 관점에서 수출의 관점에서 수출 전략 관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 기업들 관리자급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 발굴하고 있느냐? 있다. 54%. 어디냐? 동남아시아, 일본, 유럽, 중국 등등으로 지금 발굴하는 순서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민 시사점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집에 가서 보시라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귀사의 자료들을 데이터화 빨리 하셔라. 경영의 개선이 되고요. 마케팅에 대한 통찰력 얻을 수 있고요. 데이터 어널리스트는 꼭 필요합니다. 식품 총수요 감소에 대비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과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 노력이 이젠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국내 내수 수요는 포화 내지는 절벽 상태가 올 것이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고령치나 메디푸드, 취약계층 대상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나 벤더까지도 체크한다고 하니 비관세 장벽으로 수출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SG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환율, 금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식품 물가도 관심사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식품 물가를 올렸지만 여러 가지 이 비용적인 요소가 다시 완화되면 물가를 다시 낮춰주는 노력, 이것들도 식품업체의 기본적인 책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정부 당국과 식품업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가장 타격받는 곳이 취약계층의 식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식생활에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책임감 있는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제조업 성장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고요. 노동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지원도 필요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자본과 노동의 효율적인 조합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국제곡물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 업계, 국가 전체 부담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접근,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해외 농업 개발이라든지 안정적인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식품업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원재료와 인력 확보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원료와 이 노동력.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산업 육성, 수출시장 경쟁력 제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시장이 포화되고 있고 성장에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정부에 제언을 드리는 바이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